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뭐 몇 가지 이렇게 질문 사안들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요. 그리고 그 각자 의견 개진이 끝난 다음에 그런 저의 질문과 상관없이 오늘 이런 모임을 하면서 느낀 소회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번씩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뭐 오늘 우리가 이 논의했던 계속 얘기했고 이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한 남남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뭐 아까 토론 과정에서도 조금 실제보다는 많이 과장된 측면도 있다. 그게 정치적인 이유든 뭐 또는 일부 언론이나 또 전문가들이 그걸 좀 더 강조해서든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주셨지만 그러나 역시 현실적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남남 갈등이라는 문제 자체도 남남 갈등이 있다라는 문제 자체도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학계에서 정책 커뮤니티 내에서도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침 이제 몇 달 뒤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87 헌정이라고 하는 이 우리 헌정 질서에서 같은 여당 내에서 이제 바뀌게 되면은 뭐 정권이 재창출됐다. 또 여야가 바뀌면 정권 교체다. 그렇게 뭐 언론에서들 많이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권 재창출은 없다. 같은 여당 내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의 사실상 정권 교체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그런 전문가나 언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이제 내년 5월에 새 정부가 뭐 출범하는 것은 뭐 정해진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대북 정책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남 갈등 해소와 관련된 그리고 대북 정책의 지속 가능성 물론 이것도 뭐 꼭 정해진 명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책이 뭐 보완되고 수정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것은 교체가 됐건 재창출이 됐건 일정 부분 정책의 수정 보완은 뭐 당연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또 제가 말씀드리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진폭이 큰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남남 갈등 해소 방안 그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견해를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님부터 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남 갈등 해소, 초당적 협력, 국민적 합의,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헬무트 콜이 집권을 했을 때 3인당에서 기민당으로 정부가 교체가 됐을 때 헬무트 콜은 빌리 브란트를 대동독 정책의 멘토로 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지속성을 갖고 간 그래서 사실은 독일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한 것도 그런 대동독 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그것이 갖고 온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선거제도라든가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일종의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경험과 지혜 속에서의 협력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측면을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그 대북 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대체로 이념적인 차원에서 좀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것을 정책의 영역으로 끌고 오면은 정책은 이념이 끼어들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놓고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두고
조금 더 열린 토론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우리 정당 구조 속에서도 정책 너무 과도한 이제 국내 정치적인 접근을 물론 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감대를 모을 수 있으려면은 이 정책 중심으로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말씀드렸지만 대북 정책의 분명 차이점과 인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사실 제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지속성도 굉장히 많고 좀 약간 좀 이 단순화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대북 정책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노태우 대통령 때 나왔다고 봐요. 제가 있을 때도 뭐 거기서 이름만 좀 바꾼 거지 사실 크게 몇 개 새로운 거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기본 그 자락은 사실은 특징 거의 다 나왔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그쭉 이렇게 쌓여서 나왔고 그 안에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실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중성의 그 테두리 내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되고 경계를 하지만 또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적인 측면이 있고 그 테두리 내에서 정치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되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바뀔 때면은 저도 이제 이 정권 교체기에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게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언론에서는 아주 자동적으로 뭐가 차별점이 뭐가 달라졌냐 같아졌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취재를 하고 조금의 차이만 있으면 그거를 확대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달라졌다라는 인식이 너무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식의 차이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법의 차이가 조금 있고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정책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은 저희가 충분히 만들 수는 있다라고 봐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저는 또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게 뭐 민주주의의 특징이고요. 다만 지속 가능성도 필요하고 그것은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조현 사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취지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책 분야, 뭐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이 대북 정책 이 분야는 정치적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같이 이렇게 얽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대통령들은 다 나름대로 또 통일 문제를 뭔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어쨌든 대통령이 정책 판단을 하더라도 실제로 뭔가를 실행해가는 과정에는 정무적인 판단의 관여를 줄이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외교안보적인 차원에서 결정하고 좀뭐 이런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끼어들어오면 항상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관심자를 걷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정무적인 판단을 막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하고 결국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많이 좀 맡길 거예요. 전문가들과 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정책 중심으로 나간다면은 충분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남남 갈등 그럴 때에 가장 첨예한 대립 보이는 분야가 복지하고 북한 문제였거든요. 복지 쪽도 지금은 좀 이렇게 수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북한 문제는 뭐 진보냐 보수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실제보다는 과장되어 있다는 말씀 저 동의하고요. 다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 북한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고 또 북한 주민까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포용적으로 그러니까 이편 저편 따지지 않고 그런 그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통령 하시는 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제 쪽은 전문가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방역 같은 것도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자는 거를 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자기 레거시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게 가장 강한 자기 브랜드를 내고 싶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지 마시라.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게 안 되려면은 북한에 대한 팩트들이 많이 좀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입증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대통령 분들은 이 북한에 관해서 자기 다 할 수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름을 붙일지 모르겠으나 좀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는 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 많이 좀 개입을 하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추협도 해봤습니다만 교추협 가보니까 또 그 캠프 출신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캠프도 아닌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의 정책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고루고루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해야 되는데 또 이제 자문위원회 결정할 때 또 이게 뭐 캠프 중심 하게 되면 그건 결국 이제 대통령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일을 또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전문성이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팩트를 이스태블리시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은 분야가 북한 문제다. 그래서 좀 다음 대통령은 북한 문제도 우리 경제나 방역처럼 좀 전문성을 중시하는 그런 좀 시각을 가지시고 좀 그 인재풀을 피면 어떨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예,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하고 저도 사실은 뭐 큰 틀에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관성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이렇게 막 확확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실은 이렇게 유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거나 또는 이제 지지자들 이 대선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또 목소리를 담아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정 정도의 정책 전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현철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아마도 좀 제도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홍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남북관계 기본법이라든가 이러한 법들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그 입법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실은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는 아주 뭐 원론적인 법으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그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도화를 해놓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이 축적되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뭐 하나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북한이라든가 또는 또 국제 정치적인 상황의 변함에 따라서 아까 우리 두 장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유연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정책을 전환해야 될 그러니까 같은 정부 안에서도 사실은 정책 전환의 필요성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이 제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 내부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러한 합의 도출하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남남 갈등 해소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을 같이 하기 위한 뭐 좋은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뭐 이런 질문은 되게 다 같이 좋은 말씀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뭐 이런 주제와 상관없이 오늘의 행사와 관련된 것도 좋고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남북 관계 상황과 관련된 것도 좋습니다. 다 또 전문가들이고 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뭐 2, 3분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듣기 전에 오늘 뭐 남남 갈등 해소나 또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의 얘기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뭐 정치인으로서 또 오선 의원을 지내셨고 또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도 하셨고 또 외통위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정 경험이 있으신 우리
정배국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배국 의원님께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토론을 쭉 들으셨고 네. 또 뭐 1년에 그 전에 두 차례 우리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정배국 의원님의 이제 말씀을 먼저 듣고 제가 먼저 하고 마지막에 아니, 정리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오늘 전직수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과론적으로 또 문제는 정치다 라는 것을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을 제가 외통해서 다 모셨던 분들인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 홍영표 장관님은 같은 우리 보수 정권에서의 장관님, 또 진보 정권의 장관님이신데 싫은 소리도 많이 했고 낯도 많이 들키고, 근데 오늘 같이 하시면 전혀 같이 그 맞짱을 뜰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정치가 문제로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유적절하게 두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첫 번째 통일부 장관이 오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 진보 정권이 있다가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에 첫 번째 장관님 보고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보수 정권 때나 진보 정권 때나 우리는 그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뀐 듯 하지만 북한은 초지일관했다. 진보 정권 때나 보수 정권 때나 그 북한은 이 핵 문제만 보더라도 계속 그 개발을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해왔고 또 심지어는 정권 자체가 3대를 세습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북 문제를 대응을 할 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보수 정권 때는 좀 강하게 압박 정책을 써보기도 했고 진보 정부에서는 개화의 정책도 해봤지만은 북한은 변한 게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안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거기서 상당히 공감은 많이 하면서 결국은 또 그 정권이 지향하는 방향대로 그냥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 결국 아까 우리 김현철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야말로 87년 체제 출범한 이래로 지금 34년이 흘렀는데 과연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가 특히 이런 외교 통일 문제에 있어가지고 유효한 정책이냐. 저는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정부에서 국무위원도 일을 해봤는데 어느 부처든 정책의 지속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다. 아까 우리 천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을 재창출해도 그 정권 재창출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서의 자기 색깔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정책이 지속된다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 발전이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불편한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는 저는 두 번 우리 세대 간의 인식 문제를 다뤘던 토론이나 오늘 두 전직 장관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부분들이지만 이 육공화국 체제가 이제 명을 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정말
이제 개헌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특히 통일 문제에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통일부의 존폐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들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앞에서 두 차례의 그 세대 간의 대화를 하면서 젊은 세대가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그냥 일반적인 조금 불편한 이웃국가로 규정을 하고, 그런데 굳이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과연 통일부가 진짜 존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두 전직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원장님, 부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통일부가 존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존속을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역대 통일부 장관들이 한 자리에서 주기적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그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을 위반을 하고 대북 정책을 위반을 하는 데에 어떤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토론을 보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정말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다. 예, 의원님께서 역시 중진 정치인답게 정치적인 해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것보다는 구조와 시스템을 애초에 그걸 한번 바꿔보자라는 굉장히 큰 말씀을 주셨고요. 개헌 필요성까지도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할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장관님. 예, 저는 우리가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차이도 있고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갈등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도 하는 건데, 대체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보면은 너무 과도하게 합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진보도 보면은 진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보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지금 세대도 보면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공통점들을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의 인식의 경향에 대해서 저는 왜 젊은 세대의 생각이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통일 미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에 통일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게 기성세대가 좀 과도하게 자기 생각을 주입하기보다는 좀 많이 들어야겠다. 실제로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세대적인 불만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는 게 그 세대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공동체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오늘 이 자리에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리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원래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더 강하게 들었고요. 사실은 저도 아까 리더십 얘기도 하고 정무적인 판단도 빼주고 얘기했지만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학계에서부터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지금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님, 부원장님 실습을 다 하시니까 먼저 좀 이렇게 선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자문위원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저도 거기도 동감을 하면서 근데 정부 자문위원들뿐만 아니고요. 솔직히 학교에서 하는 학술회의도 굉장히 나눠져서 있었어요. 그거. 저희가 이메일로 각종 뭐 단체, 뭐 구청연구기관 무슨 연구소 뭐 민간기관에서 세미나 한다고 와요. 그러면 제가 꼭 한 번씩은 열어봐요. 무슨 주제에 누가 오나. 딱 보면 또 뻔한 얘기하고 솔직히 또 뻔한 얘기 하겠구나. 끼리끼리 모여서 또 그냥 끼리끼리 얘기하겠네. 요즘 좀 나지고 있는데 뭐 앞으로 대부분 다 그랬어요. 대부분 다 그랬고 그래서 사실은 좀 학계도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뭐 저도 학계에 문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런 이렇게 좀 같이 모아서 얘기도 듣고 정책적인 얘기 같이 하고 뭐 진짜 조금 너무 다른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그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이현수장은 저희 이렇게 우리 토론 같은 거 같이 자다 처음이거든요. 처음 만나요. 아, 그런가요? 제가 적이 없어요. 저기 아주 잘못. 근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달라도 또 뭐 더 깊이들하고 다른 얘기 나오겠지만 네. 뭐 그러면서 꼭 진짜 저도 합의할 필요가 있는 게 합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가 되는지 알고 그러면서 그게 정책에 반영되고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비슷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아니 한번 맨날 그 보면은 발표하는 거 보면은 무슨 정부에서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거꾸로 해서 칭찬하게 한번 해보자. 응? 나는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뭘 잘했는지 한번 일부러라도 칭찬해봐. 그럼 내가 한번 잘한 거 한번 뽑아보겠다. 좀 그렇게라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도 해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리더십도 좀 잘 이렇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많은 것들 하고 그건 장기적으로 천천히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출발점은 저일 것 같아요. 저희 지금부터 자주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이런 거 좀 퍼지고 좀 더 큰 규모의 이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원장님. 네, 저도 그 소통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대통령들께서는 얼마나 소통을 잘하셨을까? 또 저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나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민주주의는 소통에서 나오는 건데 이야기를 하고 그 일종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물론 결정은 이제 리더가 하시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과연 북한 문제가 있었던가? 제가 그동안 3번 대통령을 만나는 회의에서 어떤 분은 자기 이야기만 잔뜩 하시고 딴 사람 이야기를 별로 듣지도 않으시고 어떤 분들은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 또 캠프를 꾸리시잖아요. 저는 완전히 다른 색깔 사람들을 캠프에 집어넣어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다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북한 문제는 자기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따라서 결정하면 실패한다. 이 선입견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보시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다 뭐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은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를 골고루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께서도 정말 중요한 국면에서 또 북한 문제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으면서 대부분도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만 생각보다 두 분 장관님도 정말 거의 비슷한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좀 놀랐고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뭐 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느꼈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보면 생각보다 공유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여론 시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데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제 이런 목소리는 아마도 이제 그런 토론, 뭐 100분 토론이 됐든 뭐 이런 토론 장소 같은 데서는 재미가 없어서 안 부르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이렇게 극단화된 이야기들이 더 과도하게 우리 한국의 여론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한국의 여론 시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서 좀 더 많은 생각보다 사실은 더 많은 지지세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이야기들 많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오늘 자리를 계기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들이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져서 또 이렇게 너무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그다음에 또는 뭐 극단에 치우치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사실은 이렇게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뭐 합의될 수 있거나 아니면 합의하진 않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뭐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보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뭐 싹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오늘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조의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하는 것을 한번 우리 두 전직 장관이 모시고 양당의 후보를 나오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양당의 당 대표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들을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전직 장관님들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한 표현들도 많으실 거고 하시고 싶은 말씀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또 발전이 돼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후보가 결정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런 부분은 같이 두 분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조언을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추진을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의미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시 정리를 하지는 않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우리 뭐 홍영표 장관님께서 했던 이런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이제 소통의 필요성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남남 갈등 해소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긴 합니다만 하면서 역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물론 학문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소통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뭐 우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추구할 만한 또 그런 뭐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방금 우리 정명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좀 더 이렇게 참여자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계속 마련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남남 갈등 해소,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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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됐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